욕망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불륜 이야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륜 이야기를 열심히 읽고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그 불륜 이야기 너머에 정말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바로 타인의 언어에 붙잡혀서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한 보바리 부인의 이야기인데요. 나답게 살지 못한 나의 욕망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영상도 오래전에 찍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동안 놓쳤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마담 보바리는 단순히 나답게 살지 못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영혼의 허기, 즉 근대가 만들어낸 영적 격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오늘 좀 책도 직접 읽어드리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담 보바리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엠마가 이제 사랑을 꿈꾸면서 시골 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금세 단조로운 현실에 졸망하죠.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과 사치로 허기를 채우려 하지만 끝내 파멸에 이르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인데요. 이 작품을 읽을 때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읽으면 이건 고전이 될 수 없죠. 그냥 단순히 바람 피운 여인의 이야기로만 보면은 거기서 뭐 어떤 철학적 사유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역시 바람 피우면 이렇게 벌받아. 착하게 살아야 돼. 네, 이 정도의 교훈에서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녀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네, 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너머에 그녀를 그렇게 만든 원인들을 좀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더 값지게 읽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적으로 좀 살펴보는 건데요. 저는 엠마 보바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요, 바로 허기짐, 공허함으로 보고요.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플로베르가 드러내고자 했던 엠마가 잘못 알고 품게 된 욕망입니다. 자, 엠마는 어릴 때부터 주로 낭만 소설을 읽으며 살았죠. 그래서 늘 환상,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늘 저 멀리 환상을 꿈꾸죠. 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화려한 삶을 꿈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남편이 그 환상을 채워주지 못하자 이제 외도와 과소비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책 속에서 그 외도를 한 그녀의 마음을 조금 살짝 엿보면요. 그녀는 지금 황홀한 그 무엇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정열, 도취, 광란이리라. 푸르스름한 빛을 띤 광대한 세계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녀의 상념 저 밑에서는 절정에 이른 감정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은 오직 저 멀리, 저 아래 어둠 속, 그 높은 꼭대기들 사이의 틈바구니에 처박혀 있을 뿐이었다. 그때 그녀는 옛날에 읽었던 책 속의 여주인공들을 상기했다. 불륜의 사랑에 빠진 서정적인 여자들의 무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공감 어린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 자신이 이런 상상세계의 진정한 일부로 변하면서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선망했던 사랑에 빠진 여자의 전형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젊은 시절의 긴 몽상이 현실로 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언어에 아주 흠뻑 빠진 거죠. 자기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실현하며 산 겁니다.
몽상이 현실로 변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정말 파멸에 이르죠. 자, 다른 구절을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일수록 그녀의 생각은 그것에서 멀어져 갔다. 그녀를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권태로운 전원, 우매한 소시민들, 평범한 생활 따위는 이 세계 속에서의 예외. 어쩌다가 그녀가 걸려든 특수한 우연에 불과한 반면 저 너머에는 행복과 정열의 광대한 나라가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물질적 사치의 쾌락과 마음의 기쁨을 혼동하고 습관에서 오는 우아함과 감정의 섬세함을 혼동하고 있었다.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언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저 너머에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현실과 환상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엠마처럼 평범한 일상은 저 아래 어둠 속에 처박혀버리고 나의 진정한 삶은 저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답게 살아야 하는데 타인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당연히 내 몸과 마음에 이렇게 틈이 생겨서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성은 하늘의 도요. 성을 따라 성실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라는 뜻인데요. 이 성은 바로 천리죠. 꾸며내거나 속이지 않는 자연과 우주의 근본 원리죠. 그것이 하늘의 도이고 그 하늘의 도를 그대로 따르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 이 천리가 바로 내 몸에 깃들어 있으니 결국 내 마음은 내 몸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죠. 그럼 몸과 마음의 괴리가 생길 리가 없고요. 당연히 공허함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엠마는 타인의 언어에 붙잡혀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지금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된 거죠. 책을 쭉 읽어보면요. 이 작가 플로베르는 이러한 엠마를 전혀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심하게 독자들에게 이 엠마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보이듯이 정말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여줍니다. 해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플로베르를 낭만주의 해체자, 모더니티 사실주의의 문을 연 선구자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엠마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괴리감과 공허함에 허덕이다가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가 그 마음을 채워줄 거라 여겨서 이제 외도를 하고요. 과소비로 채우면서 점점 비극으로 향해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타인의 욕망이 아닌 나의 욕망으로 살아라 라는 이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다시 읽어보니까 더 깊이 있게 챙겨야 할 철학적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영혼의 허기짐,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엠마가 자신의 공허함을 소비와 외도로 채우는 건 이를 단순히 육신의 욕망으로만 본 것이죠. 하지만 엠마의 공허함은 육신의 공허함이 아니라 영혼의 공허함이었던 겁니다. 영혼의 공허함이 무엇일까요? 이를 슬쩍 엿볼 수 있는 구절을 또 읽어보면요. 그녀는 아들을 갖고 싶었다. 튼튼한 갈색 머리의 애였으면 했다. 이름은 조르주라고 지으리라. 이렇게 사내 아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치 과거의 모든 무력감에 대하여 희망으로 안갚음하는 느낌이었다. 남자로 태어나면 적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온갖 정념의 세계, 온갖 나라를 두루 경험할 수 있고 장애를 돌파하고 아무리 먼 행복이라 해도 붙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끊임없이 금지와 마주친다. 무기력한 동시에 유순한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법률의 속박에 묶여 있다. 여자는 언제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만 어떤 체면에 발목이 잡혀 있다. 네, 엠마의 마음이 조금은 와 닿으시나요? 우리의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풀었는데요. 바로 영혼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욕구죠. 네, 자, 이 욕망은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먼저 육신은 글자가 고기 육자잖아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생물학적인 몸이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말 그대로 먹고 싶고 자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 바로 기욕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영혼은 보이진 않죠. 하지만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귀한 정신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영혼의 욕망입니다. 바로 리욕이죠. 성리학에서는 이 리욕은 하늘처럼 잘 살고 싶은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늘 내가 나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영혼이 아주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 불안하지 않죠.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일이 잘 안 되면 막 끙끙대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바로 나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내 안에 나를 잘 살도록 이끄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나를 믿고요. 나다운 길을 가려고 애를 쓰겠죠. 결코 타인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왜 엠마는 여기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육신과 영혼의 욕망이 성질이 달라서 구분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영혼이 함께하고 있고요. 사랑을 할 때도 영혼이 함께하고 있지 않나요? 내 영혼은 늘 언제나 내 몸에 깃들어 있습니다.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함께 있는 몸이라는 것을 놓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나의 육신의 욕구와 영혼의 욕망을 그냥 한 가지 성질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엠마가 그렇죠. 그녀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물질적 사치의 쾌락과 마음의 기쁨을 혼동하고 습관에서 오는 우아함과 감정의 섬세함을 혼동하고 있었다.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엠마는 지금 육신의 욕구만을 챙기는 것을 마음의 기쁨으로 혼동했습니다. 만약 엠마가 이 둘을 좀 구분할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적 사치의 쾌락은 육신의 욕구인데 그것을 원하면서도 그런데 이건 너무 내겐 좀 사치인데? 자, 이런 영혼의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텐데 그것을 지금 챙기지 못했죠. 그 소리를 잘 챙겼다면 사치를 부리지 않게 되는 가치 판단을 잘 하게 되고 그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면서 포착하고 싶었던 것은 엠마가 쾌락에 빠질 때 그녀의 영혼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플로베르가 그 미세한 마음의 변화를 묘사했을 텐데 그냥 곧바로 불륜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 대목을 좀 찾고 싶어서 다시 봤는데요. 중요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 레옹이라는 남자에게 엠마가 푹 빠지고서는 쾌락과 마음의 기쁨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아니야, 나는 정조를 지킬 거야 하는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그래서 살이 빠질 정도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이 혼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녀가 말했다. 신부님은 모든 고뇌를 덜어주시죠? 아니, 말씀하십시오, 부바리 부인. 오늘만 하더라도 암소 한 마리가 붓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바디오빌까지 갔다 왔어요. 사실 농민들은 정말 불쌍해요. 그들 말고도 또 있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의 노동자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례지만 말입니다. 내가 아는 불쌍한 가정의 어머니들은 정숙한 여성들은 정말이지 거의 성녀라고 해도 좋을 사람들인데 빵 한 조각 없이 헐벗고 하지만 하고 그녀는 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입술 양쪽 끝이 일그러졌다. 신부님, 빵은 있어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여자들이 겨울이 불이 없는 여자들 하고 신부가 말했다. 아니 그런 거야 아무르면 어때요? 뭐라고요? 아무르면 어떠냐고요? 내가 보기엔 사람이란 몸 따뜻하고 배불리 먹기만 하면 왜냐하면 결국 네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맙니다. 제가 좀 더 연기를 잘했어야 했는데 영화를 보니까요. 이 장면을 훨씬 더 부각되게 담아냈던데요. 자, 엠마가 자신의 허기짐에 대해서 빵은 있어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신부님에게 말을 합니다. 자, 육신의 욕구는 채웠는데 왜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지금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의 욕망인데요. 하지만 신부님은 지금 계속 자꾸 사람이란 몸 따뜻하고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된다 라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 얘기하고 엠마의 영혼의 욕망의 갈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엠마는 자신의 공허함이 영혼의 욕망의 신호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허기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외도와 사치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채우죠. 보면서 여기서 신부님이 지금 엠마가 신부님께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부님이 엠마에게 그게 영혼의 욕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 느낀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 못한 엠마의 잘못이긴 하지만 제가 당시에 좀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마담 보바리가 나온 시기가 19세기 중반 근대의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보이죠. 자, 고대에는 인간은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속에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인간은 혼란과 공포에 빠져서 불안해졌죠. 그래서 오직 절대자인 이제 신을 숭배하는 신중심 시대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중세의 신은 인간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지시자가 되면서 인간은 단지 경배하는 존재,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저 육신만 챙기면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점점 교회가 부패하면서 신앙보다는 제도 형식이 우선시 되었는데요. 이 시기가 무려 1000년이나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성을 내세우면서 이제 신을 끌어내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세우면서 근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영혼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죠. 바로 이 시기의 인물이 엠마인 겁니다. 이성의 자유와 욕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혼의 허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영혼의 허기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근대에 들어서 이성 중심의 시대가 열렸고 이후 과학의 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허기진 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돈, 성공이 우리를 올가매면서 더더욱 피폐해지고 있진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은요, 보편의 진리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상대적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제 혼란스럽고 불안해졌죠. 사실 보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동양 철학에서는요, 이 보편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라서 어디에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특수성을 챙기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보편을 어떤 특정 계층이나 문화가 만들어낸 그 특수한 기준을 보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이 다양함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보편의 진리는 없다.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특수를 보편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동양 철학이 말하는 보편은 자연의 이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행복에 대한 욕망을 보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책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요. 어쩌면 인간의 영혼의 욕망이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때문에 아주 오래전 고대의 소크라테스 공자의 언어가 지금 더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 한가운데 엠마를 바라보니까 어떠세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영혼의 욕망에 대한 허기짐을 느끼는 엠마에게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영혼?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은 배만 부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론 플로베르가 엠마가 자기 안의 욕망을 끝내 찾지 못하고 타인의 욕망을 꿈꾸다가 비극으로 치달은 것을 이야기해 준 덕분에 나의 욕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잘 챙겼지만요. 이를 좀 더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지금 딱히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럴 때 있죠.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 참 너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핀잔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라는 거 다 해서 지금 부족함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 공허함을 동양 철학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공허함이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요. 비다라는 뜻의 공과 허인데요. 이 허는 또 다른 뜻으로 하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허함이란 내 안에 하늘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중용에서는 하늘이 내린 것을 성이라 한다라고 했죠. 천명지위 성, 이 말처럼 인간은 본래 하늘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며 땅의 것이죠. 곧 외형과 물질만 추구하다 보면은 내 안에 하늘이 무감각해지고 결국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때 하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죠. 그 영혼을 돌보지 않고 물질만 추구할 때 우리는 바로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엠마가 아무리 사치와 쾌락에 빠져도 아무리 연애에 몰두해도 끝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자기 안의 하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앞서 다 이야기했지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챙겨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상기,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미 내 안에 있죠.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 공허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들 안다고 하죠. 그런데 왜 배만 부르면 되지, 돈만 많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요, 나를 잘 살도록 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존재죠. 잘 산다는 것은 남들처럼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조율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영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거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느낄 때 또는 불쾌함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멈칫할 때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내 안에 영혼이 보내는 신호인 거죠. 자,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 둘째는요. 나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엠마는 자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오해를 했습니다. 허기지고 외로웠던 이유는 감정적으로 불안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그녀에게 나 자신을 챙겨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엠마는 그 신호를 욕망의 결핍으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소비를 하거나 새로운 남자에게서 허기를 채우려 했죠. 문제는 그 길이 자기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수록 더 허기지고 더 방황하게 된 겁니다. 엠마가 사실 남편 샤를로와 결혼한 것도 그렇게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건이 자기가 꿈꾸던 소설 속의 낭만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애초부터 진짜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 사회적 판타지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엠마가 결혼 이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마음의 신호를 읽을 수 있었다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일상 이야기로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요. 육신의 욕구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올라오죠.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살짝 좀 뜨끔하거나 불편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내 안에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영혼이 기쁠 때도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기쁠 때는 별 의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어긋났을 때 불쾌함이 올라오면서 왜 이러지?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나를 살리려는 내 안의 신호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영혼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엠마가 외도를 할 때요. 물론 쾌락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행함도 느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영혼의 신호였죠. 자, 엠마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과거를 떠올리는 구절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그녀는 햇빛이 가득하던 여름날 저녁을 생각했다. 사람이 지나가면 망아지들이 울어대면서 뛰고 또 뛰었다. 그녀의 창문 밑에는 꿀벌의 벌통이 있어 때때로 꿀벌들이 햇빛 속을 날아다니다가 퉁기는 황금 구슬들처럼 유리창을 때리곤 했다. 그 시절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많은 자유, 희망, 얼마나 풍성한 환상에 차 있었던가. 지금은 이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녀는 처녀 시절, 결혼, 연애, 이렇게 차례로 모든 환경들을 거치면서 갖가지 영혼의 모험들에 그걸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마치 길가의 여관에 묵을 때마다 재산을 조금씩 흘려놓고 온 나그네처럼 그녀는 인생길 구비구비에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뤄온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토록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그녀의 존재를 뒤엎어 놓은 그 엄청난 재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다시 얼굴을 들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의 원인을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주위를 돌아보았다. 네, 아버지의 편지로 이렇게 문득 자신의 옛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선명하게 알아차린 순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시그널을 좀 제대로 살폈더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좀 알아차렸다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진정한 나의 욕망을 제대로 찾아서 엠마가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공허함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챙기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예술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를 읽고 노래하고 춤추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설을 보면요. 시 300편을 묶은 책, 시경 인용이 참 많은데요. 이 시경을 공자가 한마디로 사무사, 바로 마음의 생각이 몸의 감정과 어긋남이 없어 솔직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처럼 몸과 마음이 일치한 글이 시어잖아요. 시는 몸의 느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몸을 놓치지 말라는 철학과 시는 이토록 맞닿아 있는데요. 몸으로 활동하는 예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술을 영혼이 깃든 몸의 감성을 일깨우는 활동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어떻습니까?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예체능 수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는 점점 멀어져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놓치면 시비,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감이 무뎌지면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요. 쾌락에 그만큼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엠마가 처음부터 영혼에 무딘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낭만 소설에 푹 빠져서 물론 환상을 쫓고는 있지만 자연을 좋아하고 음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엠마가 레옹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따분한 남편과는 달리 여행 좋아하고 음악과 책을 좋아하는 레옹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죠. 자, 그 장면을 슬쩍 보면요. 레옹이 말하죠. 언덕이 숲 기슭의 목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일요일 같은 때 저는 책을 가지고 거기로 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지요. 저도 지는 해만큼 멋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그녀가 계속했다. 바닷가에서 보면 특히 나요. 오, 저는 바다를 너무나 좋아해요. 하고 레옹이 말했다. 그리고 말입니다. 보바리 부인이 말을 받았다. 그 끝없이 넓은 세계 위에서라면 마음이 한층 더 자유롭게 방황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걸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영혼이 고양되고 무한이나 이상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음악을 하시나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매우 좋아해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이렇게 음악 얘기를 또 이제 나누는데요. 둘이서 그렇게 2시간 반이나 식탁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엠마가 마음이 뒤숭숭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엠마가 단순히 환상에만 빠진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음악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사랑하는 몸의 감이 살아있고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실현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거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답답함을 소비와 외도로 채우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이제 파멸로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요. 마담 보바리는 과대망상, 자기 환상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는 인물로 평가받지만 더 깊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헤아려 보면요. 그녀의 허기짐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한 채 그 공백을 육신의 욕구로 채우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영혼의 갈망은 지금까지도 채워지지 않은 채 많은 이들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내가 배가 고파 밥을 먹을 때도 영혼이 함께하고 있고요. 일을 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늘 나의 영혼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 신체는 반드시 영혼이 깃든 몸이라는 것만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 자, 이 사실을 꼭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 3부에 걸쳐서 마담 보바리를 직접 읽고 또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책과 사유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